달 늦어도 2월부터 하면 더 좋을 테고, 다들 남아서 공부하고 가야 돼요. 다들 남아서. 그때 되면, 그때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면 나중에 여름 들어갈 때 다들 힘들어 할 거래요. 왜? 물리적인 시간은 다 지났고, 시간 금방인 거 벌써 1월 달 지금 벌써 중순이잖아. 원래 여러분들의 심정에는 1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무너졌잖아. 그러면 남은 기간에 공부하냐? 공부를 또 안 해요. 그러면 2월 달은 또 여러분들이 짝수달이라서 공부를 안 해. 항상 공부의 시작은 홀수달부터 하려고 그래. 그렇게 가면 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이거. 1년이. 그러면 하면은 벌써 끝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종강이래.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뭐 확실하게 내가 뭐 한 건 없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아니, 시험장에 가서 문제 받아봤는데 뭐 문제가 답을 모르겠으면 답답하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데 그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시험이야. 40문제 중에서 16개는 틀려도 되는 시험이야. 24개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야. 그거를 그냥 안 하겠다고 그냥 진짜. 혹시 올림픽 정신을 갖고 들어왔나요? 참가의 의의를 갖고? 아니, 저기,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수수료 수익을 올려주려고? 아니, 출판사를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네, 아니, 기부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학원에 기부를 해? 다른 데 기부할 때 많은데, 거기다 기부하면 되지. 여기다가 그 돈을 비부하고, 여기 와서 그 시간과 비용을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쏟는 기회비용이 무척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거 안 했으면 편안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여기 10시까지 올라가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 이미 여기 들어왔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 마무리를. 그래서 한번 합격자가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 수강생 중에서도 웬만한, 한 5분 빼고 웬만한 사람이 1차라도 됐어, 1차라도. 근데 1차만 되는 게 아니라 동차가 되니까, 동차가. 동차를 해야 깔끔하게 이 바닥을 떠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표정이 순간적으로 심각한 표정을 쳐. 그리고 조금 해봐야지 이러고 있다가 갈 때는 다 가, 그냥. 남는 사람 남고 가는 사람 가는 거야. 지금 솔직히 저기 있는 윤총각도 내가 여기 옥상에서 강요하지 않았으면 저 인간도 갔을 거라고. 마지못해서 여기 지금 박총각이 이제 남는다, 형이 남는다 그러니까 동생도 남아야 되니까 남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거미집 이론이 있어요. 자, 거미집 이론은 시장에서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얘는 동태적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장 균형의 안정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균형으로 이해가는 이게 동태적 이론이에요. 얘를 정태적 이론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정태적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초과수 현상이 발생했고 2026년에는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두 개의 현상을 비교하는 것도 있죠. 이거를 비교 정학적 또는 비교 정태적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태적이라는 건 뭐냐면 초과 수요 상태에서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균형에서 이 상태의 균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이론이다?
동태적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정학적이라는 건 단순히 두 개의 현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동태적이라는 건 하나의 현상에서 또 다른 현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추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면 기본 가정이라고 있죠. 이게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금기는 현재를 얘기해요.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금기를 우리가 T기라고 얘기하고 전기는 T-1으로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올 1월 달에 신규 주택이 있죠. 500채가 완공이 됐어. 그러면 얘는 현재 2026년도에 가격을 기준으로 완공된 애들이 아닐 거 아니야. 얘네가 착공이 들어간 시점은 이거로부터 2023년 한 3월 달에 여기에 착공이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이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착공이 들어온 거야. 그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쏟아진 물량은 현재 가격에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전기 가격을 기준으로 착공이 들어온 거야. 그게 지금 완공이 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기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좋았던 게 여기서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공급자들이 미래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여기에 수요만 보고 착공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경기가 변하는 것이 감안해서 500채가 아니라 한 300채 정도만 공급해야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500채를 그대로 완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가정이야. 그래야지만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야.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거미집 모형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나타나지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이때 요 가격이 얘네가 완공이 될 때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금기의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일정한 시차를 주고 반응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 양가로 4번에 보면 공급자는 미래 가격과 양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전제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예측이 되면 거미집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고 자, 이 상태가 여기가 최초의 균형이야. 균형인데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단기에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요 가격 있죠? 요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서 착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착공 무렵에는 무슨 상태냐면 초과수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완공이 될 때까지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착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건설사가 착공이 먼저 들어갔을 때 얘네가 2026년 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26년 한 7월 달이 됐어.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주택이 완공이 될 리가 없잖아. 그 여전히 무슨 상태? 초과수요 상태가 이때 B가 착공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경과해가지고 27년도 예를 들어서 3월 달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얘는 계속 짓고 있을 거고 얘도 계속 짓고 거 아니야. 그럼 C가 착공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 물량이 계속 쌓이잖아.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먼저 착공 들어간 애가 시장이 분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완결제예요. 완성이 돼야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B, C가 연속적으로 계속 완공을 시켜야 돼. 그리고 얘가 완공이 됐을 때는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가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경기가 침체해. 그러면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새롭게 착공 들어가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야. 경기가 침체되면 착공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요인에서 경기가 다시 살아났어.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완공이 됐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또 경기가 어떻게 돼? 침체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다른 요인에서 경기가 살아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 가격을 반영해서 착공, 완공, 이게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야. 이게 수렴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의 균형이죠.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지금은 이 기본적인 과정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3페이지에 가면 거미집 모형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거는 별표하는 거예요. 일단 별표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시장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거미집 모형은 상업용, 공업용에서 많이 나타나겠어요? 주거용에서 많이 나타나겠어요? 자, 주거를 버리고 얘기해봐요. 거기 거미집 모형의 종류 거기 별표했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문 3번 있죠? 이런 주기적인 현상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잘 적용이 된다라고 문장이 돼 있잖아요. 응? 생각해봐요. 주거는 필수제잖아요.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 간에 거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경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해 두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거 기울게 해가지고 구별하는 요령을 다 알려주는 건데 이거 간단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갖다가 대입만 하면은 바로 다 풀려. 응?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장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8페이지에. 자, 시장론을 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챕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있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큰 제목으로는 이렇게 두 개 준 거예요. 두 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분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세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제목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제목을 달고. 근데 요즘에 이 출제 패턴이 뭐냐면 제목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줘요. 그게 틀린 거예요. 출제자가 의도할 때 부동산 시장이라고 제목이 들어오면 이걸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묵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목이 효율적 시장이론이라고 들어오면 여기에 관련된 것만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시장에 여가과정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큰 제목으로 달고 나오는 게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적응이 가능한 파트예요, 여기는. 처음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있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있으면 여기를 좀 더 부담스러워해. 여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여기는 지대론이 있고 도시공간 구조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입지론이 있어요. 여기를 싫어하는 이유 누구 때문에? 학자들 때문이죠. 학자들 때문에.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무슨 가수 같으면 그냥 바로바로 꽂히겠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막 깔려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친해지면 여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친해져요. 아니, 급한데 안 친해질 이유가 어디 있어. 이거 하나 맞춰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시로 카톡 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입지론에서 계산 논리 있어요. 그리고 여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계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은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네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요. 다 해. 여기는. 처음에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장에 여기 우리가 자료를 줬을 때 자료의 진도하고 우리 나가는 진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저 촬영 문제 때문에 수업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나 됐을 때 순서를 맞춰줄 거예요. 다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여기 자료는 진도가 저 뒤에까지 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건 거기까지 못 쫓아가면은 틀림없이 뒤에 거를 못 풀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그거를 끊어서 맞춰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쪽지심을 보는 건데, 반응이 없어. 쪽지심 보면 즐거운 표정을 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래. 언제 볼 거냐? 그날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거요. 아니,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 선생이 뭐 몰라서 시험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올해는 진짜 작년 같으면은 1등은 발표해주고 2등, 3등은 점수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뭐 얘기는 안 해주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대신에 총각하고 처녀들은 답안지에 이름 써야 돼. 최처녀, 박처녀 이게 써야 되는 거야. 윤총각 이렇게 이름은 안 쓰더라도 그러면 나만 알고 있지 그거를. 아니 성적이 상위에 있으면은 발표해주지. 합격은 해야겠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작년에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6월 달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 4월 지날 때 한 번 보고 5, 6월 끝날 때쯤 한 번 보고 이렇게 봤으면 하는 게 내 계획이에요. 계획. 그 시험은 다 모였을 때. 사전에 절대로 유출은 안 해.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러면 다음 주에 틀림없이 한두 명이 결석자가 생겨요. 그리고 1교시에 볼지 마지막 시간에 볼지도 얘기 안 해. 그게 1교시에 보면은 늦게 와. 마지막 시간에 본다 그러면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 있다고 가야 된대. 시험지만 갖고 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냐면 중간에는 시험 보기 힘들어요. 중간에 시험을 봐서 점수를 알잖아. 그러면 마지막 시간 수업이 안 돼. 본인들이 거기에 좌절하는 거야. 아니 공부를 했어야 좌절을 하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당연한 결과인데도 그거를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답만 알고 싶어요. 답만. 아니 내용을 알아갖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자, 어쨌든 거기 보면 시장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가격과 양이 정해지고 매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거래가 성립하는 곳은 다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래가. 그런데 이 거래가 성립할 때 옛날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이 있죠. 그때는 이 시장밖에 없었어요. 구체적 시장밖에.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라는 거는 뭐를 수반을 해야 돼요? 장소를 수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장이 열리는 곳에서 거래가 성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꼭 장소를 수반하지 않아도 거래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해외 직구도 할 수 있잖아요. 선물 시장 이런 거 시장의 형태가 없어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제는 이 표현은 잘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구별할 때는 얘는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으로 아마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시장이고, 여기 있는 자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시장을 자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개념 배웠을 때 부동산은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생산 또는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한다고. 근데 시장에서 소비하는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가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 있죠? 임차 수요. 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공간의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시장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과의 관계 정보는 정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뭐가? 임대료. 자산 시장은 뭐가? 가격이 결정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잖아. 시장에서. 근데 여기 있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지대론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 공간의 모든 질이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대론에서는 뭐냐면 자, 시장에 이 토지의 가격이 다른 거는 뭐 때문에 비옥도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그 지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접근하는 과정이 좀 틀려요. 나중에 우리가 또 추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자본시장으로 보면 추상적, 공간시장으로 저기 하면 구체적, 그거는 참고해도 돼요. 네. 다만 이제 옆에 가게 되면 완전 경쟁시장과 무슨 시장이 있어요? 불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장 참여자가 다수여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무수히 많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거래하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소수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래할 수 있어. 근데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서는 가격이 어때요? 비싸잖아요. 아무나 시장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격이 싸면 쌀수록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운 거고,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시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되더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안 돼도 불완전 경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돼.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있죠. 개별성이 있으니까 동질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조건도 성립이 안 돼.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러워요. 즉 이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고구마 재배하다가 고구마보다 옥수수가 낫다 그러면 갈아엎고 옥수수로 재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얘는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왜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부동성이 있잖아. 생산 요소가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 천호동에 부동산 갖고 있는 거를 청담동으로 슬쩍 옮겨만 놔도 많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돼.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는 게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되더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얘기야. 이건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이런 거를 바꿔주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거기 불완전 109페이지 하단에 가면 불완전 경쟁시장의 종류 나와 있죠. 독점은 생산자가 하나일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점 시장이 전력 시장 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점은 생산자의 수가 소수일 때. 우리나라 과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금융 있죠? 은행. 거기도 과점이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한 5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과점이잖아요. 가전도 과점이잖아요. 과점인 거 많아요. 화약도 과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수 이런 것도 다 과점이에요, 과점. 신선식품 생산하는 거 몇 개 안 돼요. 의외로 아이들 학생복 시장 있죠? 거기도 과점이에요.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있죠? 여기는 시장 참여자주가 다수야. 근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틀려. 여러분들은 헤어샵 있죠? 전국에 무지하게 많잖아. 많은데 강남 헤어샵과 천호동 헤어샵의 가격이 갖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코트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시장의 유형이 있죠. 참고하시면 돼요.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그 다음에 특수 목적용 부동산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시장 범위에 따라 개별 시장, 부분 시장, 그 다음에 전체 시장으로 나눌 수 있더라. 그리고 옆에 가게 되면 박스에 시장 세분하고 시장 차별하고 돼 있죠. 그건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한다는 거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그 개발하고 마케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하는 거예요. 수요자의 경제적 특성이 있죠. 경제적 특성이라는 거는 성별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이렇게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성용 의류도 있고 여성용 의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가게 되면 자, 고가의 물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중저가를 소비할 사람하고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하는 의류가 있고 20대, 30대를 대상하는 의류가 있고 부인을 대상하는 의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따라 시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세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 요즘은 제품의 질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잘 만들어. 그런데 그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성에 초점을 둔다든가, 디자인에 초점을 둔다든가, 같은 상품이더라도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 화장품 있죠? 원래는 여자 모델을 썼어. 그런데 어떤 애가 남자 모델을 쓴 거예요. 이거 히트한 거예요. 화장품 뭐 다 똑같잖아요. 거기서 거기. 우리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여자분들은 20대 이후로부터 화장, 분장, 포장, 변장을 하면서 이게 지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뷰티 산업은 망할 일이 없잖아. 그런데 대부분 여성 모델을 앞세웠다가 남성 모델이 등장한 거야. 나는 이런 색을 쓰는 여성을 좋아한다든가 매력을 느낀다든가 하면은 여자분들이 그 다음서부터 그 색조로 다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마케팅이 획일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배우라든가 왜 탤런트 있죠?
그 사람을 모델로 내세워서 그 사람이 빨간 립스틱을 칠하면 그 다음부터 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 사람이 들어와서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다 청바지를 찢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여기 압으로 시작되는 동네 있죠? 거기 G로 시작되는 백화점 앞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뭐도 똑같냐면 화장실도 똑같고 성형에 대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옛날 같으면은 그걸 뭐 얼굴에 손을 댔다 뭐 이런 것들이 참 색안경 끼고 봤는데 요즘은 그게 추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나중에 결혼해서 비상금을 혹시 숨길 때는 와이프의 고등학교 앨범에다 넣어놓으면 절대로 걸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펼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때하고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죠. 요즘은 아마 성형을 거의 뭐 그때 한다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 뭐 이때, 좀 빨리.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야 뭐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하고 시장 차별화가 시험에서 한 두세 번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라고 나오죠. 자, 특성 및 기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부동성에서 배운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소규모의 지역 시장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강동구 안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천호동이 있으면 둔천동이 있고 여기 만약에 명일동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가격이 같아 틀려요. 수용 관계 다 틀리잖아. 근데 주택만 그런 게 아니잖아. 오피스도 틀리고 다 틀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국지성을 갖고 있고 이 안에 가게 되면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하위 시장이 서브 마켓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택 시장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밑에 가게 되면 오피스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또 존재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 관계도 수요 공급 관계가 다 갖다 틀리다. 다 틀린 거예요. 어느 거는 초과 수요가 될 수 있고 어느 거는 초과 공급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마다 거래되는 가격 틀리죠. 임대료 틀리죠. 거래가량 틀리죠. 수익률의 크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비조직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B가 일단 들어가야 돼. 부동산 시장은 거래 내역이 공개가 돼야 안 돼요.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내역을 추정하는 말 그대로 추산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 얼마나 할까? 얼마에 거래됐을까? 거기 확인되지 않는 거래 가격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물론 중개업자를 기준해서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돼 있죠. 근데 그거는 그 특정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지 대다수의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가 최근에 부동산 거래했는지 우리 모를 거 아니야. 차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도 안다 모른다. 우리는 거의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상품이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평 주택 있죠. 이거를 대량으로 분양을 하면 소비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소득에 따라서 원하는 규모가 틀리고 주택의 유형도 틀리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공급 체계가 어려워요. 상품 자체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비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옛날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옛날에 농촌에다 분양을 하면 분양이 안 됐어. 왜 분양이 안 되냐면 아파트가 공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농촌 거기 농민들은 손은 어디다 메워놓을 거야?
아파트에다가. 농기구는 어디다 보관할 거야? 수확한 쌀은 어디다가 거기를 보관을 할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얘네가 분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농촌 지역을 가게 되면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가는 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농사 활동을 주로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유통 구조가 일반 상품하고 같아요, 틀려요? 일반 상품은 생산을 해서 도매, 소매, 그래서 가정에서 소비하는 이런 유통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근데